하는 중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같이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1년도에 지리산 연찬의 활동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운영진에서 우리 세 분 선생님과 운영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매달 한 번씩 그 1박 2일 오프라인 연찬회가 없는 때는 화상으로 연찬회를 하자.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좀 듣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그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메시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3월 달 주제를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렇게 정해서 먼저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 연찬회에 저희 회원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대화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 같은 걸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로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아주 뚜렷하고 뾰족한 결론은 내릴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함께 같이 공동으로 탐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다음에 좀 대안도 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두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이런데요. 주제도 아주 멋집니다. 손상우 가나다 순으로 손상우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손상우님께서는 가덕도 시민의 공항인가 주민의 고향인가 이런 질문으로 토론을 좀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시인이시고 낭독서점 시집 책방지기신 이민아 선생님께서는 가덕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또 질문을 하시면서 함께 토론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먼저 토론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저희가 함께 대화를 좀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민아님께는 말씀드렸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각각 이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함께 그 이어서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는데 손상우님이 먼저 해주셔도 상관없겠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민아 선생님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따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기억니은 순으로 시옷 다음에 이응 이렇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손상우님 말씀부터 먼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화면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없으시면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이게 제가 참 뭔가 좀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따로 준비는 못했고 그냥 말씀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개요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그렇게 학문적 깊이라든지 연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를 말씀드린다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조금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아까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덕도 시민의 공항인가 주민의 고향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런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은 340만 부산 시민의 염원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340만 부산 시민이 이제 340만이 안 됩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338만 얼마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반올림해가지고 340만 부산 시민의 염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20에서 30% 정도는 반대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중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또 반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덕도 주민분들 중에 주민분들도 뭐 의견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뭐 찬성하시는 주민분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결사 반대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무시되다시피 한 이 340만 부산 시민의 영원 가덕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덕 주민분들을 만나보거나 또 가덕도 외에 부산 시민분들 중에는 이것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뭐 균형 발전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에 상당히 이제 비중을 두고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생겨야 된다. 여기 공항이 생기면 흔히 얘기하는 그 트라이포트, 항만과 철도와 공항이 연계된 아주 물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부산이 이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시는 분까지도 아주 어르신이셨는데요. 뭐 80대 후반의 어르신이셨는데 그분은 이주를 해도 괜찮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 이주를 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보다는 부산 시민의 한 사람임을 택하신 것처럼 저는 좀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기대어서 살아오신 그 자연 환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걸 너무 쉽게 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을 좀 보자면 주민분들 중에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쓰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안티본이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약간 이 경남 지역의 방언, 특히 이 도서 지역의 방언이던데 그게 참 한자로는 이제 안태본이라고 해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의 본적,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고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 여기 안티본이다, 내 여기 안태본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14대 손인 분도 계시던데 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여기는 당연히 어업이 중심이고요. 네, 숭어와 대구가 많이 잡혀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반대 이유로 여기 대구랑 숭어 잡으면 우리가 얻는 소득이 얼만데 이거를 지들이 다 보상해 주겠느냐, 그리고 일시적인 보상으로 어떻게 보면 네, 계속 순환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수입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반대하시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시기도 하고, 네, 주민분들도 다양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덕도는 원래는 이제 당연히 섬이었죠. 근데 다리로 연결이 되면서 또 상당 부분이 생태계 훼손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가덕이 아니죠. 부산 신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때 장항마을과 윤리마을이라는 두 마을이 사라지다시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주하신 분들 이야기를 제가 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덕 신공항이 실제로 이제 건설이 되었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겪게 될 사항의 예고편 같은 거라 생각이 되고 또 반복될 거라 생각이 되어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거기 지역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 많을 텐데 꼬막이랑 또 갈미조개라고 이 지역 특산물입니다. 그게 약간 모양이 갈매기처럼 생겨가지고 갈매기조개더라고요. 그걸 갈미조개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아주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 지역이었고 정말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가덕도에서도 제일 부자 동네다 그랬던 곳인데 그분들도 이제 신항이 들어오면서 이전 어업권을 이제 반납하고 어선 보상이나 어장 보상을 받고 또 주택지 보상을 받고 이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주하는 과정에서도 또 주민분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두 개 마을로 쪼개져서 또 이주를 하고 또 실제로 그쪽에 택지를 받아도 실제로 거기에 이주하신 원주민분들은 아주 소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권리를 이제 그냥 돈으로 대신 하시고 또 입주 이전에 이미 갖고 있던 빚이나 이런 것들 갚는데 상당 부분을 쓰신 이후에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시는 분들도 많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분들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항마을 분들은 우리가 장항이나 윤리 꼴이 나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들도 하시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또 뭐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꼴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결사항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도 참 통일이 잘 안 됩니다. 뭐 통일이 된다는 게 사실은 더 무서운 일일 수도 있는데 340만 부산시민의 염원 같은 거지 않습니까? 가족 주민분들도 다양하신데 저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가족 주민분들의 이런 기본권 침해, 뭐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뭐 알 권리도 많이 침해가 되셨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헌법 소원을 조금 주민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분들도 쉽사리 나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못하시는 이유가 뭐 생업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지금까지 이게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지금 끌어온 일이다 보니까 정말 이번에 되긴 하는 거냐, 뭐 선거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네, 좀 주민분들은 그런 상황이시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부산 시민과 또 현지 주민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340만 부산 시민의 염원이라는 표현 속에 이 가덕도 주민분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포갑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갑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려한 생태계가 보존되어 왔던 이 가덕도가 또 파괴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생태계를 지키고 또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어 있는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 생태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시민의 권리와 주민의 권리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자연에 기대서 살아오고 있는 주민의 권리가 더 우선시 되었을 때 그 생태도 보존되고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스스로 말을 걸지 못하는 이 자연의 권리는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켜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부산 시민으로서 부산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럼 대안은 뭐냐. 저는 그분들의 그 대책 없는 파괴를 막자고 하면서 대책을 요구받는 현실이 참 좀 힘듭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제가 뭐 대책으로서 뭐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 이제 탈탄소 전환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드리면 아주 멀리 있는 얘기처럼 느끼시고 그것을 어떻게 대안이 되느냐.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뭐 해저 터널 같은 거겠죠.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나오니까 해저 터널로 받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파괴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그런 것만이 대안이고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만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그리고 그것이 시민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자행되고 또 종용되고 또 그것이 선거철을 맞아서 또 더 부양되기도 하고 그런 현실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이 선거를 통해서도 제가 조금 토론회나 이런 데 나가서 하긴 하는데요. 그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네,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고 또 결국에는 이 선거 얘기가 나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신답니다. 여기 가덕도 주민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전체를 다 해도 뭐 2,000명 정도. 유권자가 2,000명이니까 인구는 좀 더 되겠네요. 2,500, 3,000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여기 인근에 있는 신도시의 아파트 뭐랑 비교해보면 너무 적은 인구인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밀어버릴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공항부지가 선택이 되었고 여기 유력한 후보들도 보상만 적절히 해주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분들이 읽게 될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요구한 그냥 이대로 살게만 해달라. 그분들이 기대어 살아온 이 순환의 고리를 깬다는 것이 과연 돈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주민과
시민의 권리, 그 사이에서 계속 저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훨씬 더 강한 시민의 권리, 그것은 다수의 포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민의 권리 때문에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넋두리 같은 말을 이 정도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조금 조언도 받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아껴주셔서 혹시 그 명료하게 전달이 잘 하고 싶었던 것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고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한데 그냥 아마 두 분이 다 제가 부산에 살질 않아서 그런데 부산 시민들 주민들 말고요. 부산 시민들 아까 계속 주민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말씀하셨잖아요. 부산 시민들의 공식적인 여론조사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지지율, 찬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찬성이 한 70% 정도, 그리고 반대가 한 20%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그게 뭐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고, 그게 또 제주 2공항 처음 여론조사했을 때와 비슷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장에서 봤을 때는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아주 적극적인 찬성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그 본인들의 이권이나 이런 것들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항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해공항 위험하다고 하는데 안전한 공항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물류 중심 도시로 부산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막연함 같은 것으로 선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수치가 오히려 좀 높게 나오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우리 후보님이 이제 가덕도 그 신공항 반대가 가장 대표적인 그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중요한 공약 같은 거는 뭐가 있나요? 일단 가덕신공항 백지화가 묶여 있는 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부산의 중점 사업으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한 1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누적되어 온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선언이나 생태 보존이나 불평등 완화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배치되는 그런 것들을 더 심화시키는 사업들도 상당 부분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와 과감한 폐지 이런 것까지 좀 공약을 드리는 것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번 보궐선거가 1년 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사실 뭐 예산도 이미 다 짜져 있는 상황이고 많은 것들을 한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에 부산이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최대한 많은 부산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고 또 이후에 추진할 때 최대한 저항이 적은 그런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전환 과정에는 당연히 전환에 수반되는 희생과 고통에 대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이냐라는 그런 방안들까지 포함된 전환 계획을 같이 세우고, 그 계획을 통해서 다시 재평가받는 그리고 재선을 노리는 그런 약간 컨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년 임기의 부산시장이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참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후보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걸려도 못할 것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한데,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고령화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고, 세계에도 그런데 부산이 그런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돌봄 노동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나 또 용구 같은 것도 있고 시스템 같은 걸 갖추는데 나름의 노하우를 갖출 수 있다면 그건 또 하나의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것이 그런 돌봄이나 이런 쪽은 탈탄소 전환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좀 연기해서 그런 것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양보호사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나 질문 하나. 네네. 여류 선생님. 예. 그 지난 3월 22일 날 그 가덕도 신공항 그 반대 시민행동이 출범했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저도 이렇게 잠깐 뭐랄까 그건 받아보고 있는데 이른바 어떤 시민사회 쪽에서 이렇게 반대 운동하는 동향이라 그럴까? 그게 참여 단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후의 어떤 구상 이런 거 조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던 게 최근에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그 바다위원회죠. 거기서 이제 빨간 옷 입고 가덕도 바다 쪽에 고무보트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상 시위하고 했던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이 좀 움직여준 것이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요 주요 환경단체들이 너무 안 움직여져가지고 제가 힘들다 이런 막 녹두리도 하고 비판적인 걸 했는데 좀 미안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과정 그리고 부산에서도 더 많은 단체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약간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어느 단체인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떤 단체에서 이제 제가 이번 보궐선거 출마자인 제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거 기간 동안에 좀 나가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완곡하게 받고, 네, 제가 저희 아내를 대신 심어놓고 저는 나왔는데요. 그거를 부탁하신 저기 에너지 정의행동의 활동가분들도 사실은 부산에서 시작한 이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주축이 에너지 정의행동과 부산 에너지 정의행동과 좀 직접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미래당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다들 이제 조금 움직이는 걸 꺼려할 때 그런 것들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그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자면 부산에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미래당 이렇게 4당 연대 기후행동 4당 연대를 꾸렸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그래서 먼저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그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공항 확장 및 신공항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발족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의 좀 자극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거 공문을 보냈거든요. 우리도 하는데 니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언론들이 정당이 지금 시민단체들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약간 뭐 그런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리 선생님께서도 약간 우려를 갖고 계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부산에 있는 여러 환경단체들 유력한 환경단체들이 지금 민주당 캠프에 들어가 계시기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상으로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거 끝나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럼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이 공항을 왜 선거 끝나고 막아야 되느냐. 네,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할 때마다 회원이들이 정말 떨어져 나간다고 하고 정의당의 당원들도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시니까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해 오신 가치들을 잃는 것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회원들을 잃는 것보다 더 클 것인가 그런 걸 조금 질문을 하시면 좀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 기후행동 이제 부산 기후행동 부산 행동이죠. 네. 부산 행동도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경남은 들어와 있고 울산은 지금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네, 부산은 안 들어오고 아마 선거 끝나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또 이제 손상우님께서 이제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선거 상황 속에서의 질문하고 이렇게 같이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셨던 거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활동가
반대 운동을 하는 이런 분으로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게 모셨고요.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해주시고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이슈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따 또 토론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다른 이민아 선생님 얘기로 넘어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단답형 질문 없으신가요? 넘어갈까요? 예, 미래당 당원이 얼마나 되는지요? 아이고, 진행자 신고와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부산 진행자의 쪽에서 말씀 있었는데. 뭐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그럼 부산 지역 당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정식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 광역 지자체에서 시도당을 창당을 하고 전국당을 창당하게 되어 있고 그 시도당 창당 조건이 이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당원은 확실히 1000명을 훌쩍 넘고 있고요. 그리고 당비를 내주시는 당원분들은 한 1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 20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는 당에 관련된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민아 선생님 모시고 이민아 선생님께 저희가 어렵게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잘 특별한 인연이 없었는데 나중에 연락을 드리고 보니까 도법스님과 또 생명표화결사하고는 참 인연이 오래전부터 있으셨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이것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희가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덕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찬반도 있겠습니다만 찬반 의견은 우리가 분명히 있죠. 찬반도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질문해보고 같이 길을 좀 탐색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기꺼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이민아 시인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제가 손상호 선생님하고 뜻이 같은데 이 진심은 그런데 이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다 보니 멀리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게 달려오지 않으시니 뜻이 안 맞다고 확 와가지고 이렇게 한 대 때리고 이렇게 안 하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단 손상호 후보님 건승하시고 저는 이제 PPT 파일을 보내드렸지만 제 시집 안에 가덕도에 대한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쓰기 위해서도 가덕도를 자주 갔고 지금 제가 보수동에 있는 책방을 하면서도 1년에 4번 정도는 가덕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사 박물관을 하시는 분도 뵙고 그 다음에 이제 갈매길 걷기라고 해가지고 그 부산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서 또 산을 따라서 이제 좀 환경이 보호되고 있는 곳들을 걷는 구간이 있는데 부산형 올레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길도 다니면서 취재해서 작품도 쓰고 기고도 하고 그래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손상호 선생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래서 정말 이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손상호 선생님께서 가덕도 현지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증언을 듣고 계신 걸 다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반대급부가 있더라도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제가 적극 찬성자는 아니지만 무언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무언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패배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안 할 거야. 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고 한 사람도 없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걸 찬성하는 정당 쪽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대안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 기후협약을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나라를 이제 경제 규제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에 동의해 놓고 그 고연료가 들어가고 코로나로 봉쇄까지 되고 있는 이 환경 속의 공항을 또 짓겠다는 거냐고. 이제 제가 오히려 그 4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그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다음에 경제직능단체 계시는 분들 사이에 작가로 끼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청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그쪽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면 그 면적에 준하는 그린벨트를 다른 곳에 지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 면적만큼 국수봉을 잘라내서 평토하고 매립을 바닷가로 해야 된다면 그만큼의 부산 시내에 있는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이제 훼손되고 있는 자연환경들을 미적미적하면서 공원 일몰제에 대한 의견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쿼터를 징벌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라. 그리고 공항공사 개발을 들어가면 컨소시엄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대규모 토건업체들이 붙겠죠. 일군 업체들과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군 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 뭐 부산시 대응 자료로 7조 그리고 환경단체가 다 이제 요구하는 자료로 28조 들어간다고 하는 공사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 비용 안에서 반드시 환경보호에 쓸 수 있는 기금을 징벌적으로 마련하는 특별법도 통과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닷속에 시멘트로 고정적으로 없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제가 창작을 하고 인문학 강의를 하러 다니는 현장이 지역 아동센터, 고아원, 자활근로자들, 공공기관, 교장, 교감선생님 연수, 그리고 공사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입직원, 경력직 신입직원 간부교육을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밀양 송전탑 문제로 이렇게 경론이 벌어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치고 갇히고 이렇게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강의를 한 주제는 뭐였냐면 수몰지구를 만드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민들한테 보상이 충분하니까 이걸 받아들여 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의 할머니의 고향이고 아버지의 고향이고 당신의 안태 고향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돈 몇 푼 더 줄 테니까 그냥 입고 떠나 아파트 들어가서 깔끔하게 살도록 해. 이걸 수용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전국에 이제 성적이 높으니까 500명 뽑혔겠죠. 다들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났던 식생, 그다음에 민속, 이제 절기별로 해야 되는 행사들, 그리고 같이 나눈 음식들, 인구 집성이 된 배경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알고 그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걸 단계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기념사업회도 하고 마을 박물관도 만들어서 이런 걸 미리 공사로 밀어버리기 전에 미리 작업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사람이 이게 좀 마음이 열려서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가까워질 수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계시는 그 신입직 경력직 한 1000명 이틀 동안 1000명 정도의 한수원에 들어온 이제 이런 일들을 해서 징벌적으로 막 동의서 받아가지고 이제 강제 수용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끄덕끄덕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마을 군청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면사무소 가서 군부 면지를 봐서 읽어야겠구나.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이 마을을 왜 지키려고 하는지를 봐야겠구나라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이미 저렇게 이제 손상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제 제가 좀 경제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이미 부산에서 330만 명 정도의 주민등록 그 시민 중에 실제로 가덕신공항 찬성한다고 20년 동안 설문지하고 피켓 들고 공항 가서 싸운 사람들은 20만 명 정도 안 될 거예요. 상시 인원이.
그렇지만 그 인원이 가덕도 주민 3,000명보다 적다고 할 수는 있는가 그럼?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부산의 미군 그 세균 실험실에 대한 폐쇄 요구가 이제 주민들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13만 명 정도 되었어요. 13만 명의 투표지를 부산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씨가 안 받아요. 그리고 그걸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안 받으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밤샘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박스를. 그러면 이제 지금 손상호 후보님도 계시고 민주당 노정현 후보님도 계시고 이러지만 이걸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받아라. 그러면 부산 시민의 요구다 명령이다 세균 실험실 폐쇄라든지 실태 조사를 부산시가 수용해라라고 요구한 게 부산 시민의 요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아까 손상무 선생님께서 이 부산 340만 명이라고 말했을 때 340만 부산 시민이 염원한다 가덕신공항 개발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이게 부산 시민과 주민에 대해서 너무 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15만 명 되는 세균 실험실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은 부산 시민의 염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또한 표현하지 않는 개인의 의지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방관 이랬을 때 참여한 사람이 다수결의 원리로 바꿀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것까지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법적으로 확보하라고. 왜냐하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써먹었으니까 보존하는 강제법령을 만드는 것에도 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 선 주민들께서 피해 받으셨던 거 어업보상, 주택보상, 택지 이주를 한 것에 저 아는 분도 이주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의견을 모으고 신탁을 할 수 있는 지원마저도 관에서 다 대비하도록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덕도 신공항 적극 개발 이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8순 9순의 어르신들이 가덕도 숭어잡이와 전통 어업 현장의 그 노동을 숭고하게 지키고 우리의 일상적인 질서를 깨지 않는 쪽으로 삶을 선택한다고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또 다른 편리 그리고 가덕도 선 주민들께서 경험하지 않은 또 다른 보호, 권리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손상호 선생님께서 15년에서 20년을 끌어온 일인데 이번에 또 손바닥 뒤집듯이 안 될 수도 있겠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적해보고 싶은 건 이 대목이었어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 개발 요구를 했던 것, 밀양공항이 좌초되고 경북공항이 좌초되고 하는 과정에 가덕도 신공항은 계속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 20-30만 명이 계속 요구하고 있을 때 가덕도 주민들 3,000명은 그 이슈가 있을 때만 우리는 반대하라고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절대 반대 손도 대지 마라고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 분들이 얼만큼 그분들과 연대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슈가 있을 때만 들어가서 같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진작 분점이라든지 지국을 하나 개설해서 거기서 이미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보궐선거 이슈가 생기지도 않았던 1월 달 정도 같은 경우면 생기지도 않았던 오거돈 그 시장의 성추행 그리고 이 성범죄 비위가 생기지 않았던 시점까지 부산 안에서 문화예술, 시민, 사회환경, 관광, 벤처, 청년 창업까지 다 통틀어서 거기에 실제 이 부산 강서 지역 권역에 살고 있지 않은 시민을 가덕도까지 끌고 간 사람들은 이제 청년 관광 업체를 하는 벤처 창업하는 청년들이었어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공정여행하는 사람들이고요. 도시재생, 뉴딜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거길 갔어요. 말하자면 이 공간을 어떻게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알려서 함께 이렇게 교류하면서 지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다른 지역에서 도시재생비 100억을 받은 사람들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럼 가덕도에서 이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을 안 하신 건가? 라는 고민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보수동의 책방을 열면서 이 헌책들을 너무나 많이 폐기해야 되니까 이런 걸 어디 모아놓는 문학관은 박물관은 없나 생각하다가 부산에 있는 폐교를 찾았어요. 가덕도에 천성초등학교 폐교 분교를 이용해서 록봉 민속교육박물관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길 갔는데 이 시내 권역에서 미니버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 5년 동안 한두 팀도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사상생활사 박물관 투어를 해서 가덕도 록봉 민속교육박물관 체험을 유료로 만들고 광안대교, 부산항대교를 다 통과해서 미포 철길 보존하자 투어를 하고 그다음 추리문학관을 가서 김송종 선생 강연을 듣고 요산문학관을 가서 요산 김정한 선생 생가에서 토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순환체계를 가지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돌이켜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사실은 가덕도를 그대로 원형으로 지키고 싶은 분들이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판상선을 운영해본 전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폐교를 교육청에서 3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해서 쓰레기 폐기 8억 8천만 원쯤 써가지고 이렇게 탁 박물관을 운영해서 이제 평생 계시려고 했던 분은 이 가덕도 공항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교육청이 계약 파기를 해가지고 불법 무단 주거 침입이 돼서 벌금 내고 임시로 더 있다가 결국은 퇴거했어요. 아무도 못 지켜줬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20, 30년, 50년 모았던 민속자료, 초등자료, 가덕도 초등학교 폐교될 때마다 모았던 졸업장 이런 것들을 어디에도 보관해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왜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려놔라는 더 무엇도 지킬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그 당장 제가 존경하는 그 그리스 트러스트의 이성근 대표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이유는 지금 제주 제2공항 문제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한 생태환경 식생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산시에서는 실제로는 국수봉 아래쪽 남단에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천성산 터널을 뚫을 때 KTX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시위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부산시에서 그래 영향평가 해보니까 문제가 없대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이전 그리고 거기에서 생물 종 다양성 채취한 것들을 옮길 수 있는 또 다른 연구 개발 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그곳에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덕도 천성 거기는 그냥 손도 대지 않고 전임 미답의 산길로만 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 개발 논리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개발 이슈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동차 사고로 폐차를 하고 한 달 입원해서 수술하고 나와서 퇴원한 첫날 제가 지리산 실상사 밑에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실상사에서 그 지리산 사진전이 열리는 곳에 그 준비를 돕고 하루 동안 경내를 산책하고 돌아오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관광 케이블카는 중단하라는 거였죠. 그건 다른 경로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또 다른 수단은 아닐 수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명징한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공항, 제주 제2공항은 이미 있고 코로나로 수요가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림로를 훼손해 가면서 1급 보호동물식물을 죽여가면서 지금 길을 내고 있으니까 제주 도민들도 이번 투표로 반대를 과반수 이상을 의견을 내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와 이제 이걸 찬성하는 특별법을 이제 제시한 정당 입장에서는 떠나는 청년을 붙잡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확실하게 가덕도 항만 매립할 때 왜 가만히 있었냐는 겁니다. 트라이포트의 가장 중요한 항만 대후지는 만들어도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매립은 해도 됐었고 거기에 조금 더 하는 공항 매립은 안 되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이게 논리가 맞을까? 제가 시를 쓰고 취재하러 다닐 때 그 목책에 이렇게
양식하는 것들 키우던 곳이 없어져서 저는 제가 길을 잘못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항만 컨테이너 야드로 다 매립을 했던 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거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너무나 조용했을까?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부산에서는 이제 너무 춥고 덥고가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저체온으로 그 부두에서 일하시던 검수 노동자 한 분이 얼어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새벽에. 동사를 했는데 그거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그 유족들이 그냥 입 다물고 계셔서 제가 제보를 해가지고 이제 권익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소는 해드렸는데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덕도의 주민들이나 그 부두가에서 지금 부산 신항이 항만공사가 생기고 또 공항공사가 생겨서 트라이포트가 완성돼도 그렇게 경무에 코로나로 온실도 밀폐돼서 못 쓴다고 폐쇄돼 있으니까 그냥 밤새 24시간 관문공항으로 일하는 사람은 얼어 죽고 과로로 죽고 쇼크로 죽어도 되는 공항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문제를 삼자 언론 인터뷰를 하자고 했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이민아 선생님 마음 상할까 봐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사람 이렇게 죽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한 달에 2~3명 이렇게 부두에서 죽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청이니까 원청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항만 물류항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더 많은 감시와 더 많은 인력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면 거기에서 안전보호와 재난재해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일자리마저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민들께서 너무나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 고향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박물관에서 하듯이 아카이브 하는 걸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주민들이 계시는 곳에서 어떤 후보도 지금 이 특별법은 아무래도 보궐선거 이슈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어떤 후보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주민들을. 그런 입장이라면 주민들의 정서적인 안전 보호 장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분들의 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어떻게 관리 지원돼야 될 건가? 부터 논의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이 법을 원료 무효화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이제 그 40명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5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어느 정당 후보는 이야기했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실체가 뭐냐 이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정해서 지금 모든 걸 요구하고 있는데 공항 부지를 내놔라, 바다를 매립하겠다 이런 모든 논리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 잠재적 일자리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그 수요를 확보하고 정확하게 부산 청년들이 아니면 경남에 있는 메가시티 확장된 곳에 있는 주민 시민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그 지역인재 채용 법률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벌써 마련돼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환경보호운동 이 얘기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부산에서 일어난 개발 강제 수용 현장에는 반대 시위를 갔습니다. 그리고 연대시 낭송을 하고 지켜달라고 이렇게 같이 호소하고 그랬는데 LH 주공아파트 짓던 만덕 5지구 강제 수용해서 살고 있던 주민들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이제 그 병원에 실려간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 비자림 파괴 관련해서도 사람들을 입건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가덕도에 그런 정도의 대치는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 주민들께서 그냥 어구 손질하시고 뭐 기자들 오면은 내 속은 다 타들어가는데 저 해서 뭐 하겠노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정말 맞닥뜨려야 된다면 원하는 것과 지켜줘야 되는 것들을 지금부터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정리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제가 PPT를 안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렇게 좀 제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데 PPT 띄울까요? 네네. 띄울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네. 근데 시간이 잠깐만요. 말씀을 안 하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PPT는 띄우고 마무리를 보면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다 못하신 말씀만 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했던 PPT는 이제 앞쪽에 보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돌려주시는 거죠? 네. 지금 이런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울릉공항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얘기됐던 울릉공항이 이제 기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울릉공항은 1만 명의 주민 대상이고요. 50인 수송할 수 있는 2대 정도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계류장이 조성됩니다. 이 예산은 6천억이 넘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두봉을 절취해서 땅을 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태풍이 불면 어마어마하게 쓸려 내려갑니다. 예, 다음이요. 실제로 우회도로를 만들어도 테트라포트가 육지로 올라올 만큼 이번 마이삭이랑 이런 태풍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에 개항이 된다고 예측하다가 2025년을 예측하고 있는데 서울 울릉 7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이슈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더 할 수 없겠지만 이 주민들의 안전, 긴급히 이제 구급 재난 상황이 왔을 때 보호받아야 되는 주민의 권리이자 시민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 네. 예, 지금 보시면 방파제보다 더 강력하게 해놓은 것들이 부서졌어요. 예, 다음. 당연히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가덕도가 위험하다 하는데 개발을 해야 된다면 울릉도보다 위험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 테트라포트가 그냥 인도로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터널 오른쪽 가운데 쪽이 관통 터널인데 그 터널 안쪽까지 들어가서 차가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 다음. 예. 근데 여기에서 공항이 아직도 없어서라고 얘기가 나왔고, 다음. 그래서 40년 동안 얘기되었던 이 이슈 중에 주민들이 응급하게 구호 군안에 빠져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또 있었고, 다음. 그래서 또 검사를 해보니까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자 기술 개발이 돼서 계기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실제로 제 친구가 항공조종사인데 계기 비행은 암흑 속에서 앞이 안 보일 때 영어로 교신을 해서 좌표를 가지고 무사히 안착을 하는 것까지를 계기 비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동남권 신공항에서 매립하는 깊이라든지 써야 되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는 그냥 늘 나왔던 논쟁거리이고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을 지킬 수 있는가,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걸 정말 무식하게 단순 계산하면 10,000명 살고 있는 울릉도에 6,600억, 6,300억 정도를 들여서 50인승 비행기 2대 하는 공항 활주로를 만드는데 지금 여기 부산에는 330만 명, 그리고 이곳에서는 1.23km의 매립, 이랬을 때 7조. 이렇게 했을 때 24시간 선적 화물을 실어 나갈 수 있고 국내로 온 걸 소화물로 해서 긴급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일할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전 세계적인 물동량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는 사실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박인가 아닌가, 그 도박의 가덕도의 역사를 걸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소상 스님께서 주민들과 논의하는 문제들은 이 논리라면 이미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울릉공항은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울릉도에 있는 필요한 주민들의 안전과 우리나라 전국에서 울릉도에 가보고 싶은 국내 관광객 수요. 이게 두 가지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가덕도 일자리 부분은 이제 지금 관에서 요청하고 있는 개발 논리가 과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철학에 기반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면밀하게 검토했는가를 또 한 번 더 검증하고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의 마지막인데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 치유나 지금 서포트하는 거는 말씀드렸고요. 다음. 예, 제가 시를 쓸 때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이었는데 당장 지금 가면 다 사라졌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 가서 그 봉합엽서를 사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제가 40일 정도 싱가포르에 가 있었어요. 근데 싱가포르 가 있는 동안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한 3주는 너무 괴롭게 지냈는데 저 바다에 대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위험과 또 다른 가능성의 이 시간들을 다 그대로 안겨다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되고 있어요. 예, 저는 이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